김진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입니다. 전 오늘도 저희 돌직구쇼 오픈 스튜디오 앞에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이 새롭게 선출되는 당대표는 임기 2년짜리다. 무려 임기 2년이다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비대위가 전환되고 전당대회를 실시해서 당대표가 바뀌고 이준석 대표는 자동으로 당대표직에서 물러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즉각 이 대표 측은 강력 반발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 잠시 후에 나눠보겠습니다. 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진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준 남자입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오늘 아침에 만기 출소했습니다. 그 장면 저희가 취재했습니다. 잠시 후에 안희정 전 지사의 출소, 그럼 그 이후의 행보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4가지 키워드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부터 공개합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는 무엇일까요? 바로 이겁니다. 자동해임. 자동해임. 이준석 대표가 비대위 전환에 이렇게 극구 반대하는 이유, 바로 자동해임 때문입니다. 동아일보입니다. 정치 생명이 걸려 있다는 거죠. 자, 일단 서병수 의원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비대위 가면 이준석은 자동해임이다. 그리고 새로운 당대표의 임기는 2년이다 라고 못 박았습니다. 그러자 이준석 대표는 복귀를 막으려 비상을 선포했다. 당은 비상 상황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글쎄요. 국민의힘이 지금 비상 상황인가요? 비상 상황이 아닌가요? 이준석 대표 본인 스스로 너무나 잘 알지 않을까요?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탄핵. 탄핵. 경향신문 8면 뉴스입니다. 탄핵. 이상민을 탄핵시키겠다. 이재명 후보가 행안부 장관 탄핵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러자 같은 당권 경쟁자인 박용진 후보가 민영배 복당 문제를 던졌습니다. 치열했던 민주당 당대표 경선 두 번째 TV토론. 박용진 후보와 이재명 후보가 또 치열하게 맞붙었는데 굉장히 흥미로운 그 설전 잠시 후에 생생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과연 이재명 후보를 상대로 박용진, 강훈식 이 두 후보의 단일화가 성사되느냐 여부가 이번 당대표 선거의 초유의 관건이 되겠습니다. 그 이야기도 나눠보죠. 자, 이어서 세 번째 키워드를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판문점. 판문점. 오늘 판문점을 향하는 이가 있습니다. 이분입니다. 동아시아를 뒤흔들고 있는 펠로시 의장. 대만 일정을 마치고 우리나라에 도착을 했습니다. 중국은 시위성으로 역대 규모 대만 포위 사격 훈련으로 시위를 소위 벌이고 있습니다. 펠로시 의장은 시진핑의 인권과 법치를 무시했다라며 돌직구를 마구 날리고 있습니다. 오늘 김진표 국회의장과 펠로시 의장이 만나고요. 휴가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과연 펠로시 의장을 만날지 안 만날지는 아직 불투명합니다. 이어서 네 번째 키워드도 공개하겠습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비봉이. 비봉이. 친근한 이름의 비봉이. 함께 보시죠. 누굴까요? 인기 드라마 우영우 씨가 좋아했던 남방 돌고래가 바로 비봉입니다. 수족관 속에 갇혀 있었던 남방 큰 돌고래, 정확히 말하면 보호 사육을 했었던 거죠. 17년 만에 앞바다, 제주 넓은 바다로 갑니다. 2005년 비양도 인근에서 붙잡혀서 사육 수조에서 지극정성으로 키워왔던 비봉이 이제 현장 실습을 통해서 원래 집인 제주 바다로 돌아간다는 소식이
서울신문에 흥미롭게 보도되고 있습니다. 넓은 바다 돌아가서도 우리 비봉이 잘 살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목요일 아침 함께하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강력계 형사 출신의 변호사 박성배 변호사, 바르다 박선생, 박정아 의원 나오셨습니다. 민주당의 당대표 경선 제주 일정 중에 급히 돌직구 출연을 위해 비행기를 타고 온 박용진 의원, 기자 출신의 교수 한신대 김수경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첫 번째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비대위 전환 시 이준석은 자동해임이다 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선출되는 당대표가 임기 2년 당대표로 총선 공천 권한을 쥐게 되는 강력한 당대표가 될 것이라는 예고도 나왔습니다. 이 대표의 저항은 따라서 강력해지고 만만치 않습니다. 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결론은 자동해임. 추가 속 사진 속에 대통령의 메시지는 무엇일지도 이야기 나눠보죠. 서병수 의원의 이야기 들어볼 텐데 자동해임이다. 이준석은. 그러자 이 대표는 당은 비상 상황이 아니다 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이야기 들어보시죠. 상임정국위원회에서 8월 5일 날 10시 30분에 개최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8월 9일 날 09시에 정국위원회를 열어서 당헌 개정안을 의결을 하고요. 늦어도 8월 10일까지는 상임정국위원회와 정국위원회에서 해야 될 모든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당헌 당규상에는 비상대책위원회가 출범을 하게 되면 최고 지도부가 해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비상대책위원장이 당 대표로서의 권한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자동적으로 이준석 대표도 제명이 된다라고 할까요? 어쨌든 해임이 되는 거죠. 네. 이준석 대표는 자동해임이다. 사실 뒤집어 보면 당연한 이치이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비대위가 되면 전당대회를 실시하기 위한 비대위가 될 것이고, 전당대회가 되면 당대표가 바뀌니 자동으로 해임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수순입니다. 그런데 이준석 대표는 이에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의 반발 근거는 뭘까요? 끼리끼리 이준석 욕하다가 문자가 카메라에 찍히고 지지율 떨어지니 이준석 복귀를 막았다라고 주장합니다. 용산 오피셜하게 비상상태 아니다. 내부 총질하던 당대표가 바뀌니 달라졌고 참 잘하는 당 아닙니까? 라고 이 대표는 비꼬았습니다. 자, 결국에 이제 당이 비상 상황이 아니냐를 두고 이 대표와 국민의힘의 생각이 좀 다른데, 박정아 의원님, 네. 이 대표는 당대표도 바뀌고 내부 총질하는 내가 없어지니까 당 참 잘 돌아간다. 비상 상황도 아닌데 왜 비대위 하냐라고 반발하고 있는데, 국민의힘 지금 비상 상황입니까? 비상 상황 아닙니까? 국민 여러분 모두 다, 그리고 당원 모두 다 비상 상황이죠. 이거 아니면 어떤 게 비상 상황이에요? 지금 당 지도부의 리더십 무너졌죠. 당 지지율 떨어지죠. 뭐 이러고 있는 게 비상 상황이죠. 어떤 게 비상 상황이에요? 지난주까지만 해도 저는 이준석 대표가 하는 얘기가 비상 상황 아니다, 내지는 뭐 하고 있는 게 좀 그 대응이 좀 억울하다라는 거에서 이해할 수 있었는데, 예. 지난 주말을 겪으면서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준석 대표가 너무한다. 그리고 이건 분명히 내부 총질이다. 그리고 지금 현재 당은 비상 상황이기 때문에 빨리 리더십을 세우는 게 우선이다라는 생각이 저는 뭐 지난 주말을 겪으면서 굳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이렇게 반발하는 게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결국은 비대위가 전환되면 본인이 복귀하지 못하기 때문에 당대표직 때문이라고 보십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원래대로 하면은 당원권 정지가 6개월이잖아요. 내년 1월이면은 복귀가 가능한데, 그 복귀하기 이전에 비대위로 가고 새 대표를 뽑으면 본인이 이제 대표로서 복귀할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저항을 하는 걸로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뭐 그 전에 윤리 결정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을 하느니 마느니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이번 건에 대해서는 아마 뭐 단단히 준비하는 것 같은 눈치이기도 하고요. 어찌 됐건 현재 상황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가 저항하고 있는 것은 본인이 당대표로서 복귀하는 건에 대해서 원천적으로 봉사가 된 건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는 걸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당 대표직 때문에 이 대표가 이렇게 반발하는 거다. 사실 당이 위기 상황으로 접어들게 된 시초는 당 대표 징계에 있을 텐데 이준석 대표는 본인의 징계에 대해서 시종일관 지금 억울하다는 입장이잖아요. 그럼 당이 지금 이 상황이 된 거에 대해서 당 대표로서 책임을 통감한다 할까 이런 모습은 없는 겁니까 그럼? 현재까지 보여준 거는 그런 모습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의 수사 논란에 대해서 지금 뭐 윤리가 결정을 내려서 당원권이 정지됐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예. 지금까지 쭉 봤지만은 뭐 좀 전에 앵커 말씀하신 것 그런 부분이니까 이런 무리를 일으켜서 미안하다거나 아니면 여당 대표가 혹여 그런 불미스러운 의혹으로 수사를 받게 되는 상황까지 오는 거에 대해서도 전혀 고려치 않고 있는 우리가 뭐 가령 미안함이 없다. 그렇죠. 우리 지금 저 민주당에서 전당대회 있습니다만은 뭐 리스크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비난하면서 우리 대표가 그러면은 그런 리스크 안는 거에 대해서 우린 당원들이 한번 돌아봤는다. 혹은 지금 이준석 대표는 그 건에 대해서 생각해봤나 이런 게 모두 당을 위한다면 저는 한번 돌아봤으면 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당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는 나는 잘못한 게 하나 없는데 당신들끼리 권력 다툼하다가 나 내쫓아내고 비상 상황이랍시고 나 복귀 막는 거 아니냐 쉽게 말하면 이건데 이준석 대표가 징계를 받는 거에 대해서 뭐 자성하거나 미안한 마음이 없고 나는 잘못 없는데 당신들끼리 이런다라는 이 대표의 이 행동들에 대해서 당내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당내 분위기는 뭐 대충 짐작하시는 대로 이 대표가 그동안 했던 건에 대해서 공에 대해서 인정하는 분위기도 있어요. 그리고 윤리 결정에 대해서 논란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제가 볼 때는 이준석 대표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에 대해서는 분명히 당을 위해서나 국가를 위해서나 잘못됐다라는 인식은 굉장히 많이 퍼져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예, 이준석 대표가 법적 조치를 시사했습니다. 사실 윤리위 징계 때도 법적 조치 운운을 했었는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데 이번엔 좀 다르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박성배 변호사님, 이 대표가 법적 조치할 게 뭐가 있나요? 일단 비대위가 출범하면 전임 지도부가 해산된다. 이 부분 해석의 여지가 있지만 여기까지는 이해됩니다. 그렇지만 비대위가 출범하기 위해서는 비대위원장이 임명되어야 하는데 예. 현재 권성동 원내대표는 권한대행이 아니라 직무대행입니다. 이준석 대표가 권위가 아니라 사고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과연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비대위원장 임명 권한이 있는지 다툼의 여지가 상당합니다. 이 또한 전당대회를 거쳐서 당대표를 새롭게 선출할 경우에 그 임기가 2년이다? 이 부분도 상당히 치열한 다툼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행 국민의힘 당원 당규상 종전 당대표가 자녀 임기를 6개월 이상 남긴 상태에서는 새롭게 선출되는 당대표도 자녀 임기를 채운다고 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내용과 관련된 문제점이고 절차와 관련돼서도 이준석 대표가 집중적으로 파고드는 쟁점이죠. 이 최고위원들이 상당 부분 사퇴하였기 때문에 비상 상황이라고 주장하면서 사퇴 의사를 밝힌 최고위원들이 다시 모여서 비대위 체제 전환을 위한 의결을 한다? 이 자체가 모순이라는 절차 하자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주장들이 받아들여질지 여부, 앞으로 법적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데 종전 판례 사안들을 살펴보면 이 정당의 내부 의사 결정에 대해서 사법부는 되도록 개입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그 이유는 정당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차원이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효력정지 가처분이 인용될 가능성이 원론적으로는 높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과거에 이 당헌 개정 효력정지 가처분이 인용된 사례도 있습니다. 이 정당의 행위가 자율성은 충분히 보장되어야 하지만 그 자율성의 범위를 넘어서서 그 내용 및 절차가 현저하게 불공정하거나 당헌 당규에 위배돼 민주주의 원칙에 관한 헌법에 반하는 경우에는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하고 당의 의사결정을 무효라고 판시한 전례가 있습니다. 아마 이준석 대표가 관련된 법리 관련 자문을 상당 부분 전에 듣고 법적 조치를 준비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조혜진 의원이 이 대표가 취할 법적 조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처분 신청일 거다. 들어보시죠. 본인 입장에서부터는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대표의 법적인 지위는 살아있고 1월 9일 날 본인이 원하면 돌아올 수 있는 전제 하에서 비대위를 해야지 비대위를 하게 되면은 자동으로 이 대표의 당대표 지위는 사라지고 못 돌아온다라고 하게 되면은 더 큰 분란을 일으키는 비대위가 되니까 비대위를 하게 되면은 당대표 지위가 없어진다고 해석을 해버리면 대표 입장에서는 대항할 근거가 생기는 거죠. 그런 사태를 만들면 안 되는 거죠.
자, 결과적으로 국민의힘의 내홍이 새로운 양상으로 전개될 수 있다라는 건데 이제는 징계를 받은 당대표가 본인의 당대표직을 사수하기 위해서 당의 비대위 전환을 막고 법적인 싸움까지 들어간다. 그런데 그 이유가 본인의 당대표직 때문이다. 라는 국면으로 들어가게 될 것 같습니다. 김소영 교수님, 집권 여당인데 해야 할 일이 참 많은데 당대표직 사수하려는 당대표와 비대위로 전환하려는 당 사이의 법적 다툼까지 우리 국민들이 봐야 되는군요, 이제. 지금 뭐 민생이 안 좋다,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다, 지금 해결해야 될 문제가 첩첩이 쌓여 있다라는 그런 국민적인 여론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통령을 어떻게 보면은 힘을 실어주고 정말 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끔 도와야 하는 여당에서 어떻게 보면 자리 다툼, 뭐 권력 다툼의 진흙탕 싸움이 전개되는 것을 국민들이 다 봐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어떤 명분을 위해서 선당후사의 정신으로 본인의 어떤 억울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이런 것들을 좀 희생하는 이런 모습은 거의 없고 예. 결국은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정말 그 볼성 사나운 이런 다툼을 하는 모습을 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이준석 대표의 입장에서는 억울한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절차적으로 뭔가 이 상황이 자신을 내쫓기 위해서 모든 게 돌아가고 있다라고 오해할 여지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박성배 변호사님도 설명해 주셨지만 절차적으로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의 입장에서는 이 상황이 비상 상황이 아닌데 비상 상황으로 일부러 만들기 위해서 최고위원들이 지금 사퇴를 한 거 아니냐라는 그런 오해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준석 대표가 지금까지 늘 이 문제의 핵심에 있었고 이 문제를 덮는 것보다는 훨씬 더 키우는 데 앞장섰다는 점에서 그 책임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을 것 같고요. 예. 이준석 대표가 그런 얘기 했었죠. 자기가 흑화되면 어떤 모습이 될지를 보는 것도 재미있을 거다라는 식으로 약간 좀 빈정되는 말을 한 적이 있는데 어쩌면 이제 우리가 정말 이준석 대표가 흑화하는 모습을 보게 되지 않을까 하는 약간 두려움도 있습니다. 지금 예. 문제가 너무나 산적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준석 대표는 자기를 쫓아내기 위해서 이 모든 지금 우주가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어쩌면 지금 국민의힘의 지지율 또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금 곤두박질 치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아랑곳하지 않고 본인의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흑화되는 모습을 보게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저는 좀 생기는 상황입니다. 예. 당대표가 본인의 대표직 사수를 위해서 비대위 전환에 저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의 청년 당원들이 이준석 대표에게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이준석만 청년이 아니다. 비대위로 전환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정상배, 양두구육 논쟁과 같은 집안 싸움의 열을 올릴 때가 아닙니다. 윤석열 정부와 여당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비대위 전환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민생을 위해 권력을 향한 개인의 욕심은 접어야 합니다. 어떤 절차에 문제가 있으면 또 곤란하겠지만 그렇다고 지금 그게 무서워서 지금 도려낼 걸 못 도려내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 국민의힘의 청년 당원들은 지금 당 상황이 비상 상황이면 자명한데 이준석 대표직 때문에 당을 정상화하는 비대위 전환에 주저해서는 안 된다라며 이준석 대표를 비판하는 셈인데요. 윤 대통령의 40년 지기로 알려져 있는 석동현 변호사 그리고 홍준표 시장도 이 대표를 비판했습니다. 석동현 변호사, 당내 혼란을 자초하고서도 아직 당을 향해 계속 돌을 던지는 그대의 명분은 무엇이고 또 무슨 반지를 향한 탐욕이냐. 한참 젊은 그대의 정치 탐욕에서 풍기는 악취 어디에 비교할 데도 없다. 본인의 미래를 위해서도 제발 자중하라. 자, 홍준표 시장입니다. 청년의 꿈에 이 대표가 반성하지 않고 자꾸 돌아다니면서 문제를 일으킨다. 라는 글이 올라왔어요. 청년의 글이. 그러자 홍 시장, 저러면 자업자득 된다라고 이 대표에게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앞으로의 당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가 상당히 우려스럽기도 하고 흥미롭기도 합니다. 흥미롭기도 합니다. 동시에. 박정호 의원님. 네. 당에서는 이준석 대표를 향해서 스스로 물러나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뭐 이미 이준석 대표의 뜻은 밝혀진 상황이니까 절대로 스스로 물러날 의사는 없다. 그리고 이 대표직에 대해서는
당원권 정지가 회복되는 내년 1월까지 반드시 복귀하겠다는 의지가 분명하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전 스스로 물러나라라는 요구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중진들 일부에서 뭐 그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데요. 그런 얘기가 이제 오픈돼서 크게 나오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은 이 대표 복귀하는 날이 언제예요? 원래대로 하면 1월 8일인가요? 1월 초쯤 되는 내년 거죠. 1월. 그렇죠. 그 내년 1월에 전당대회를 하면 안 돼요? 이 대표도 출마하러 가면 되잖아요. 지금 현재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당이 워낙 비상 상황이에요. 그리고 예. 리더십이 붕괴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을 저는 뭐 6개월 이상 끌고 간다는 건 비대위 체제로 그러면 굉장히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정당성을 가진 정통성을 가진 리더십이 빨리 회복이 돼서 당을 안정적으로 이끌어가는 게 옳지 않나라는 생각이고요. 어제 저희가 앞서 봤습니다만 서병수 의원이 상임정국위 통해서 그 유권 해석을 하면서 지금 잔여 임기가 아닌 정상적인 대표의 2년 임기 그리고 관리형 비대위 체제 그다음에 이준석 대표의 자동 해임 뭐 이런 거를 해석한 거는 나름 그래서 의미가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원조 위장 탈당을 한 구민주당 현 무소속 민영배 의원이 배현진, 윤영석 최고위원을 직격하며 이게 위장 탈당이고 나는 위장 탈당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글쎄요, 들어보시죠. 사퇴 선언한 배현진, 윤영석 최고위원. 자, 민영배 무소속 의원이 사퇴한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 사퇴하지 않은 것. 이런 게 위장이다. 위장이라는 말은 국민의힘이 가져가서 자신들을 향할 때만 사용하기 바란다라고 비판을 했다가 무슨 연유에서인지 현재 게시물을 삭제했다고 합니다. 자, 박용진 의원님. 네. 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박용진 의원이 당대표가 민주당이 된다면 상대 집권 여당의 당대표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민주당의 다른 많은 의원들은 이 배현진, 윤영석 최고위원의 최고위 참여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어도 민영배 의원 본인은 이런 얘기하면 안 되지 않아요? 먼저 국민의힘 상황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고 저희 당 문제 얘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의 상황이 이제 비상이냐 아니냐, 비정상인 건 맞아요. 비상이냐 아니냐는 모르겠습니다. 아주 비정상이고요. 아, 비정상이다. 윤핵관의 정치 셈법은 아주 비상합니다. 비상하다. 뭐 멀쩡한 최고위원들 사퇴시키고, 그리고 느닷없이 그 사퇴한 최고위원들 모아갖고 뭐 의결하고 이런 거는 이제 아주 비상한 셈법이죠. 국민들이 볼 때 절차적으로 요상스럽다 이렇게 생각할 거고요. 비정상, 비상, 요상. 예, 이게 이제 꼼수 정치인 거예요. 저는 우리 정치가 누구 한 사람을 찍어내기 위해서 정치가 작동되는 것도 문제, 누구 한 사람을 지키겠다고 정치가 작동되는 것도 문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민 입장에서는 이런 별루인 정치 그만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비정상 상황을 빨리 좀 정리를 하고 우리 국민들 보시기에 그 집권 여당으로서의 어떤 안정감 이런 걸 좀 가져주기를 좀 기대를 합니다. 민주당 안에서도 지금 사실 어제 그 당대표 토론에서도 민영배 의원 이제 탈당 문제 관련해서 이야기가 있었어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당규상에는 탈당하고 1년 뒤에만 복당 자격이 주어지거든요. 근데 어떻게 할 거냐 물었는데 이제 이재명 후보의 경우에는 이런 탈당 과정을 한 개인에게 책임을 씌울 수는 없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강훈식 후보 같은 경우는 당이 같이 반성해야 될 지점이라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그러고, 저는 당규도 국민들과의 약속이고 당원들과의 약속이다. 그 약속을 지켜야 되는 약속 정당을 주장하는 박용진으로서는 특별한 이유를 찾을 수가 없어서 1년 뒤 복당하는 절차를 밟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헌재에서 이 문제를 놓고 절차적 정당성을 놓고 입법 과정에서 절차적인 정당성이 되게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꼼수 탈당이냐 아니냐를 놓고 헌재에서 아주 심각하게 들여다보고 있는 중이에요. 논쟁 중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민주당의 당대표가 박용진이 되든 이재명이 되든 누가 되든 간에 바로 복당 조치를 하게 되면 당연히 헌재의 재판관들은 하고 뭔가
감을 알아채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오히려 우리가 추진해 왔었던 그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이 과정 전체에 절차적 무리수라고 하는 것이 생기기 때문에 예. 저는 당 내에서 어떤 논의를 통해서 민영배 의원의 탈당 조치가 있었든 간에 우리가 이것을 최종적으로 꼼수로 혹은 위장 탈당으로 이렇게 가게 두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복당시키면 안 된다. 예, 당원 당규상의 조치를 정확하게 지키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김수영 교수님. 지금 박용진 의원이 보기에도 민영배 의원만큼은 남의 당의 위장 탈당에 대해서 언급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정치가 저는 좀 품격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린아이들도 우리 정치를 보면서 배울 점도 있고 멋지다. 이런 얘기가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누구 한 사람 몇 사람을 지목하는 건 아닙니다만 배현진, 윤영석, 민영배 이 세 분이 네가 위장이니 내가 위장이니 하고 주고받고 나는 위장 아니고 너만 위장이다라고 할 자격이 있나. 정치를 너무 우습게 만드는 거 아닌가. 이런 조간신문도 지적도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대중을 우습게 아는 거죠. 사실 민영배 의원의 이 위장 사퇴에 대한 발언을 보고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위장 사퇴에 대해서 비난해도 민영배 의원만은 이런 말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비난을 해도 민영배는 그러면 안 된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 한동훈 장관 그 청문회 때 많은 분들이 한국 3M과 이모 교수를 명장면으로 꼽지만 저는 또 하나의 명장면이 민영배 의원이 조수진 의원에 대해서 자신의 위장 탈당을 지적하자 버럭버럭 화를 내면서 내가 복당 뭐 약속받는 거 본 적 있냐고 정말 화를 낸 적이 있거든요. 어떻게 정치인의 멘탈이라는 것은 이렇게 강한가에 대해서 정말 깜짝 놀란 적이 있는데 아시다시피 그 이후에 그 박홍근 원내대표가 민영배 의원이 간접적으로 복당을 신청한 적이 있다라는 확인을 해준 적이 있어요. 예. 그렇다는 것은 결국 이 모든 것은 위장 탈당, 뭐 그게 꼼수 탈당이었든 위장 탈당이었든 위장해서 탈당을 했던 것이고 그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얼마나 분노했고 민주당의 어떤 위선에 대해서 정말 분노하게 된 지점 중에 하나인데 지금 자신이 위장 탈당이었다라는 지적에 대해서 억울했는지 이걸 보면서 위장 사퇴면 위장 사퇴지 자기는 위장이 아니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정말 예. 국민에게 너무 우습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민주당에게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런 예.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글을 또 지웠잖아요, 민영배 의원이. 이런- 왜 그 지웠을까요? 궁금합니다. 이런 비판을 모르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본인은 물론 뭐 억울한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말이 얼마나 민주당 전체에게 누가 됩니까? 그런 차원에서 잘 지우셨고 앞으로 이런 말씀은 정말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어쨌든 민영배 의원은 나는 위장 탈당 아니다라고 지금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는 민 의원의 주장, 개인적 견해도 함께 말씀드립니다. 최고위원 중에서 이번에 사퇴하겠다고 밝혔던 최고위원 중에서 유일하게 사퇴 처리가 된 나홀로 사퇴 처리된 조수진 전 최고위원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전용기의 권성동 원내대표를 격려했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 더 나아가 누군가 왜곡을 했다라는 주장인데 들어보시죠. 대통령이 실제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저는 그게 아니라고 봅니다. 울산 진수식에서 문자 파동으로 며칠 고생했다라는 건 고생했다. 사실이 아닌 걸로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고생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어떻게 보면은 본인도 얼마나 당황을 했겠어요. 네. 그런데 권성동 원내대표를 돕기 위해서 누군가가 말씀하신 거가 좀 과장되고 좀 왜곡돼서 전달되지 않았나. 박정호 의원님, 네. 지금 조수진 전 최고위원의 주장에 따르면 유일하게 사퇴 처리됐잖아요. 네네. 나머지는 사퇴서를 안 냈고 조수진 의원만 사퇴서를 낸 건데 보면 말과 행동이 일치했던 의원이죠. 조수진 의원이. 그렇죠.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격려했다는 거 사실이 아닌데 누가 왜곡했다는 겁니까? 그럼? 이제 사실은 대통령의 뜻이 분명하게 정리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저는 이렇게 저렇게 해석이 자꾸 되는 거는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지금 조수진 의원이 얘기하는 거는 지난주에 있었던 그 문자 파동 이후에 대통령이 권성동 원내대표를 뭐 그래도 위로하고 격려했느냐 아니면 그게 아니냐 이런 논란인데요. 뭐 글쎄 저는 지난주 문자 상황 이후 그다음에 주말을 겪으면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굉장히 많이 곤혹스러운 상황으로 갔다고 봅니다. 그리고 현재 당내에서도 굉장히 그 리더십의 상처를 많이 받은 상황. 그래서 저런 얘기들을 자꾸 꺼내서 또 얘기를 하는 게 그다음에 또 다른 해석을 얘기하면서
이게 옳다 저게 옳다라고 얘기하는 게 우리 당에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될까라는 점에서 저는 뭐 조수진 의원이 얘기한 것에 대해서 조금 좀 의아스럽다라는 생각이에요. 어찌 됐건 대통령실에서도 대통령 말씀에 대해서 정리를 확인을 안 해주는 상황에서 저는 이거 가지고 자꾸 왈가왈부하는 게 결코 대의를 위해서도 좋지는 않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휴가 중인 대통령 내외가 연극을 관람한 사진 2장이 공개가 됐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김 교수님, 이게 어떤 연극인가요? 지금 대통령 모습 보입니다. 어제 연극 2호선 세입자라는 제목의 연극을 대학로에서 관람을 했다고 합니다. 김건희 여사와 함께 관람을 했는데요. 이 연극은 이제 비정규직의 어떤 애환과 서름 같은 것들을 다룬 그런 연극이어서 아마도 여러 가지 메시지를 청취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지금 윤석열 정부의 이제 아쉬운 대목 중에 하나가 법과 공정을 외치지만 왜 어떤 사람들은 불법적인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자기의 권익을 소리 높여 외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어떤 이해가 좀 부족하다. 그런 사회적 약자층에 대한 그런 배려가 부족하다라는 그런 지적들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윤석열 대통령이 이러한 연극, 문화 관람이긴 하지만 메시지가 분명한 연극을 관람함으로써 어떻게든 좀 문화 공연계를 좀 격려하기도 하면서 동시에 앞으로 그런 따뜻한 시선 또 그런 사회적 약자층에 대한 배려를 좀 신경 쓰겠다라는 메시지도 함께 전달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김 교수의 해석도 들어봤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이야기인데 조국 전 장관이 유튜버로 데뷔를 했습니다. 정치적인 셈법 내지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그런가 하면 그런 글을 한동훈 장관이 지원했다 이런 보도도 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인지 지금 시작합니다. 조국 대 한동훈. 유튜버 나선 조국, 글을 지원한 한동훈. 조국 전 장관이 유튜브로 정치 활동을 재개했나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다는 건데 함께 보시죠. 지난 4월 5일 유튜브를 첫 개설했고 지금 재판받고 있고 또 부인은 구속이 돼 있는 상황에 이제 딸과 아들도 여러 가지 법적인 송사에 휘둘리고 있는 상황에서 유튜브를 개설했습니다. 그제 밤부터 본인의 저서 관련 인터뷰 영상 4개를 올려서 구독자를 10만 돌파했다. 팬덤이 많죠? 조 전 장관은. 유튜브에서 무슨 얘기했는지 지난 4월 방송이라는데 들어보시죠. 제 배우자는 유죄가 확정되어서 지금 구치소에 있는 상태이고 저는 1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네. 저는 물론이고 저희 가족 전체가 이런 시련과 환난 상태에 지금 있거든요. 저로서는 이런 고통을 잊기 위해서 썼다. 사실 목에 칼을 차고 발에 족쇄를 차고 있는 상황이라서 아직 터널 속에 있다 저는 생각하고요. 그런가 하면 조국 전 장관이 이 유튜브를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윤석열 당선자는 법무부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한다는 얘기는 대한민국 역사에서 처음 있는 시도를 하려는 것이죠. 저는 아주 놀랍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거는 검찰 공화국을 만들겠다는 걸 넘어서 검찰 왕국을 만들겠다는 식으로 보입니다. 민정수석실의 기능이 있는데 대통령이 임명하는 그 공직자에 대한 인사검증을 해야 됩니다. 그럼 인사검증을 누가 할 것인가? 윤석열 당선자 또는 국민의힘은 법무부하고 검찰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공직자 예비 후보들에 대해서 법무부와 검찰이 다 들여본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또 역시 검찰 왕국이 됩니다. 박성배 변호사님, 강력경제 출신이잖아요. 부인은 재판 끝나서 구속됐는데 조국 전 장관 재판은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조 전 장관 재판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뭘 이렇게 길게 해요, 재판을? 자녀 입시 비리 등 재판이 진행 중이고 다툼이 치열할 때는 관련 증인들을 소환해서 증인신문을 진행하다 보면 재판이 형사재판이라고 하더라도 불구속 재판의 경우에는 2년, 3년 지속되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이 자체를 아주 더디다고 평가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조 전 장관이 지난 4월 5일에 유튜브를 개설했지만 그동안 별다른 활동을 하지 않다가
어제 영상을 2개 올리고 그제 영상을 2개 올렸습니다. 이 올린 영상들 모두 자신이 출간한 책과 관련된 영상들입니다. 아, 본인 책이 본인 책? 그렇습니다. 그 책 내용을 소개하거나 출판사 관계자가 제3의 매체에서 대담하는 내용의 영상을 올린 것으로 보이는데, 조 전 장관 입장에서는 재판을 받고 있는 입장이다 보니 법정 외에 다른 장소에서 이 법적 쟁점과 관련된 논의를 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정제된 언어로 출간한 자신의 책과 관련된 내용을 소개하는 것은 다소 부담이 덜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 전 장관 개인으로서는 상당히 힘든 상황임은 분명하고 어떤 형태로든 자신의 의사를 피력하고자 하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특히 이 출간한 책과 관련된 영상, 그 대상 책이 가불선진국 조국의 시간이라는 책인데, 무엇보다 조국의 시간은 법무부 장관에 임명되고 그 전후로 자신의 입장에서는 큰 고난을 겪었다는 일반적인 스토리를 풀어나간 책으로 이해합니다. 법정에서 하지 못하는 이야기지만 자신의 입장을 책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 충분히 설명하고 싶은 심정인 것 같고, 이 가불선진국도 제가 그 내 책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지는 못합니다만 아마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었다고 해도 그동안 선진국이 되는 과정에서 큰 희생이 따랐다. 이 사회 문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자신의 입장에서 지적하는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책과 유튜브를 통해서 자신의 의견을 충분히 전달하는 통로를 모색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이제 국민의힘의 여러 당사자들에 대한 어떤 비판적인 의견 들었는데, 박용진 의원님, 네. 민주당이 이제 조국의 강을 건넜는지 안 건넜는지 많은 분들이 좀 의아스럽고, 민주당이 이번 대선에서 패배한 이유 중에 하나가 조국에 대한 태도라는 지적이 민주당 내의 토론회에서 많이 나왔어요. 본인의 잘못을 죽어도 시인하지 않는 정치인 중에 한 명이 조국 전 장관인데, 조 전 장관의 혐의는 재판 중이기 때문에 단정할 수 없지만 이미 부인 정경심 교수의 유죄는 확정이 됐고, 그 유죄 가운데 정경심 조국 자녀와 관련된 입시 비리가 유죄잖아요. 조 전 장관도 입시 비리에 관련해서는 자유로울 수 없는데 나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고 어떻게 이렇게 떳떳합니까?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이제 봐야 될 필요는 있고요. 조국 전 장관이 여러 자리를 통해서 어쨌든 그런 논란에 대해서 사과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한 적은 있습니다. 다만 이제 법적인 관련해서는 무죄를 주장하고 있잖아요. 자기 방어를 해야죠. 그것까지 뭐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러니까 윤리적인 자기 책임에 대해서 인정하는 거하고 법적으로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건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자기 방어 논리니까. 윤리적으로 사과를 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 사과를 했던 것도 제가 여러 차례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논란을 대해서 뭐 죄송하고 유감이고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을 제가 기억을 하고요. 법적인 논리는 좀 이제 다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보시는 게 맞겠고, 조국 장관이 본인의 여러 뭐 사법적인 그 논란과 관련해서 어떤 태도를 취했느냐가 있고요. 민주당이 조국 전 장관을 둘러싼 여러 의혹에 대해서 어떻게 태도를 취했느냐가 다른 문제입니다. 그 박용진이 이번 선거 그 당대표 선거를 나가면서 제일 앞에 내세웠던 게 약속 정당을 하겠다는 거였고, 그 하부 서브로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이 지긋지긋한 내로남불의 정치를 끝내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남에게는 특히 그 상대당인 국민의힘에게는 여러 도덕적 잣대를 막 들이대면서 우리 내부에게는 그렇지 않고 온정주의에 빠져드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비판하시거든요. 내로남불. 그렇습니다. 이 내로남불의 문제를 우리 민주당이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이번 전당대회에서도 가장 중요한 문제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조국 장관이 가족과 본인에게 남겨져 있는 사법적인 논란 어떻게 대응하느냐 요거하고, 민주당이 조국의 강을 건넌다고 하는 얘기는 민주당이 그동안 보여줬었던 내로남불의 그런 태도로부터 결별하려고 하는 그 노력들은 계속해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다 조국의 강을 건너야 된다고 얘기하고 건넜다고 주장하지만 바지는 젖지 않았다, 이런 비판도 있다고 하는 것도 분명합니다. 바지는 젖지 않았다. 그런 사례는 바지 안 젖고 건넌 사례는 있어요. 성서에 예수님이 무리를 건널 때는 바지 안 젖고 건너신 적은 있습니다. 민주당 예수님은 아니니까요. 자, 그런가 하면 이런 흥미로운 보도도 있는데, 정경심 교수의 형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하는 검사가 조국 수사를 하다가 좌천됐던 검사다, 이런 보도가 있습니다. 운명의 아이러니라고 해야 될까요?
정경심 형 집행정지 조국 수사 좌천 검사가 결정. 정경심 교수 형 집행정지 신청했는데 송경호 지검장에게 결정 권한이 있게 됐는데 이 송경호 지검장이 누구냐? 2019년 조국 일가 사건 수사 총괄 후 6개월여 만에 여주지청장으로 좌청 발령을 받았던 좌천됐던 인사다. 결국 이렇게 운명은 돌고 돕니다. 역사의 수레바퀴는 돌고 돌고요. 물론 좌천됐다고 앙심 품고 형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할 리는 만무하겠으나 사람 일이 어떻게 된지 모른다라는 역사적 교훈을 또 한 번 느끼게 됩니다. 박정아 의원님, 네. 송경호 지검장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겠군요. 곤란하고 조국 수사 열심히 했는데 좌천됐는데 공교롭겠군요. 형 집행정지 결정을 본인이 하게 됐으니. 그렇죠. 근데 뭐 크게 그 곤란한 상황이지만 저희가 뭐 넘겨 짚어서 추측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형 집행정지에 대해서 정경심 교수가 신청을 했습니다만 최종적으로 그 결론을 짓는 거는 형 집행정지 결론을 짓는 위원회에서 하기 때문에 저는 뭐 송경호 서울지검장이 꺼내도 부담 가질 일은 아닌데, 다만 그 전에도 보면은 그 박근혜 대통령 형 집행정지 신청건에 대해서 결정을 했던 검찰 측이 굉장히 곤혹스러운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결과에 따라서 우리 송경호 지검장이 곤혹스러운 상황 혹은 뭐 조국 전 장관의 지지자로부터 엄청난 비난을 받는 뭐 이런 상황도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뭐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뭐 본인이 혼자 이런 악연 때문에 결정을 짓고 결정에 영향을 상당히 많이 미치는 다기보다는 위원회에서 여러 전문가들이 의견을 구해가지고 결정을 짓는 거기 때문에 너무 이런 건에 대해서 시비비비를 붙일 필요는 없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자, 그런가 하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당시에 했었던 조치들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뒤집었다, 조국의 흔적을 지웠다, 이런 보도도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직접 당사자들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인권 존중과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위한 내용들을 담아 수요자인 국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수사 관행 변화를 이루겠습니다. 공개소환 전면 폐지, 전문 공보관 제도 도입 등 대검찰청의 의견을 반영하고 관계기관의 의견 수렴을 거쳐 피사실 공표 금지 법안을 알 권리와 그리고 인권 보장을 조화하는 것이 필요하지요. 지난 정부 하에서 있었던 수사에서는 과연 흘리기가 없었습니까? 티타임이 없었어요? 중요한 임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는 언론으로부터 불편한 질문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간에 통이 될 수 있어야 하고 그것은 공식화하고 투명한 방식이어야 합니다. 저는 그것을 정상화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때, 추미애 전 장관 때 지침을 한 장관이 지웠다. 더 자세히 이야기 들어보시죠. 조국, 검사와 언론 접촉 금지 규정을 신설했죠. 당시 조국 본인을 위한 셀프 방탄용이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왔고, 주요 사건 경우 한동훈 장관이 담당자가 직접 기자들에게 질문을 받을 수 있게 검찰 티타임을 제기했습니다. 이를 두고 최근 민주당은 검찰 입맛에 맞는 사건을 소위 흘리게 하려고 이러는 거 아니냐라고 비판했고, 한 장관은 이에 대해서 오히려 지난 정부에서 본인들의 치부를 가리기 위해서 질문 권한을 막았던 거 아니냐, 정상화 단계다라고 반박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추미애 전 장관 때 검찰의 공소장을 비공개 지침한 바 있죠. 그때 당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 공소장 내용을 막기 위해서 공소장을 비공개한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있었고, 한 장관은 기소 7일 후 국회에 제출 가능하다, 공소장을 공개하도록 지침을 뒤집었습니다. 박승배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법무부 장관이 새롭게 개정을 시도하고 있는 검찰 공보 규칙은 여전히 기소 전 공개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기소 후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이 포토라인이라고 하죠. 포토라인 금지 규정도 그대로 유지합니다. 다만 달라지는 부분은 기소 후에도 공개할 뿐만 아니라 기소 전에도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의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이 또한 사안에 따라서 필요할 경우에는 질의를 받고 답을 하는 절차도 따로 마련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언론과의 소통을 활발히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일각의 우려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대로 공개 범위를 넓히게 될 경우에는 피고인의 무죄 추정의 원칙이 침해받을 우려가 있고 검찰 입장에서 바라본 유리한 자료만 공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합니다. 사실 이 부분은 집권한 정부, 그 법무부 장관이 선택을 할 문제라고 봅니다. 어느 쪽이든 나름의 근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전 정부에서는 전 정부 나름대로, 현 정부에서는 현 정부 나름대로 선택의 문제라고 보이고 그로 인한 부작용은 제도를 시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보완해야 할 부분이라고 봅니다. 예, 한 장관의 소위 조국 추미애 흔적 지우기에 대해서 민주당은 굉장히 비판적인 입장입니다. 박용진 의원. 한동훈 장관이 아까 그 언론인들에게 질의응답을 하면서 표현하는 표현을 보면 공직자들은 불편한 질문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저도 공감합니다. 예. 근데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검찰이 자신들이 어떤 확증을 가지고서 법을 적용하고 유죄가 맞다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그 사건에 대해서 언론에게 그걸 알리는 일이기 때문에 정작 불편한 사람 생각은 안 하고 그 검찰의 의도에 따라서 사건에 대한 규정, 사건의 해결 방안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어떤 선언적으로 이렇게 제시할 수 있고 그것이 국민들에게 혹은 다중에게 그냥 저 사람은 죄가 있겠구나 이렇게 규정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일일 수 있거든요. 저걸 저렇게 저희들도 잘 압니다. 조심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할게요가 아니라 전 정부는 안 했나요? 이렇게 태도를 오만불손하게 가져버리면 큰일 나는 게 여러분 검찰이요. 여러분 박지원 그 전 국정원장 민주당의 원내대표 시절에 검찰이 저축은행으로부터 돈 받았다고 온갖 혐의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 결국은 수사하고 기소했습니다. 그 기소도 하기 전에 수사를 하기도 전에 그 혐의는 다 뭐 만천하에다 알려졌고요. 근데 얼마나 엉터리 수사했냐면 돈을 받았다고 하는 그 시점에 박지원 대표는 어디 있었느냐? 공중에 떠 있었어요. 나중에 본인이 공개했잖아요. 검찰이 제시한 그 시간대 그 장소가 아니라 본인은 그 시간대에 비행기를 타고 날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 항공권을 제시했거든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온갖 건으로 그 기소를 했는데 무죄됐습니다. 그런데 박지원 전 원내대표 정도니까 거기서 버티고 살아나지 일반인들 같으면 웬만한 그 정치인들 같으면 거의 반 죽습니다. 억울하잖아요. 이런 경우들을 검찰이 아무렇지도 않게 해놓고서는 그 뒤에 그래서 검찰이 자기들의 수사가 엉터리였다고 사과한 적 있어요? 그 수사를 잘못한 검사에 좌천한 적 있습니까? 옷 벗긴 적 있어요? 그래놓고서는 이제 와가지고 저 검찰 출신 한동훈 법무부 장관 한다는 소리가 불편한 질문 받으세요. 이전 정부에서는 안 그랬어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요. 민주당 정부가 잘못한 거 있다고 지적하시면 네, 저희도 그걸 살펴볼게요. 그런데 민주당 정부가 그렇게 했으니까 우리는 2배, 3배 더 할게요. 그래요? 틀렸습니다. 그렇게 하시지 말라고요. 국민들 불편하고 괜한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고 하는 대전제를 아예 깡그리 무시하겠다는 방식으로 이런 문제를 접근하시면 안 되고요. 검찰 중심으로 이런 그 사법적인 적용 과정을 함부로 예단하거나 제도를 바꾸거나 이러지 마십시오. 제발 부탁입니다. 예, 민주당의 박용진 의원의 강력한 비판이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의 이 같은 비판에 대해서 본인들을 향한 살아있는 수사를 다 뭉개놓고 와서 이제 무슨 소리냐라고 반박하고 있긴 합니다. 박정호 의원님. 박용진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한번 돌아보자고. 그러니까 멀리 가서 박지원 그 전 국정원장 얘기 이전에 그럼 지난 정부에서 있었던 그 적폐 수사 소위 말했던 거 그 건에 대해서는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고충을 겪었고 그 사이에 온갖 그 피의 사실들이 흘러다녔던 것 그리고 근데 결과적으로는 무죄 받아서 나온 분들도 굉장히 많은 건 이런 건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옳지 않나라는 생각이고요. 좀 전에 뭐 한동훈 장관 태도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태도에 대해서는 분명히 지적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보자고요. 과연 그러면 이게 잘 가고 있었던 결정을 잘못해서 바꿔놨느냐 아니면 비정상적인 것을 정상화시켰느냐 저는 그건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난 정부에서 조국 전 장관이 그 피의사실 공포가 되면 안 된다는 핑계로 제가 핑계라고 표현을 잘못될 수도 있어요. 근데 어찌됐건 그래서 전혀 뭐 기소가 된 건에 대해서 또 국회에서 요구해도 공소장이 공개가 안 되고 그다음에 수사 과정이나 수사 이후에 대해서도 전혀 검찰이 공보 기능을 못하고
이런 게 저는 과연 옳았던가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이 그 전 정권을 얘기한 건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비판하는 건 좋은데 그 내용에 들어가서는 과연 저는 조국 전 장관 시대의 판단이 옳았느냐 이 건에 대해서는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고 저는 분명히 지금의 판단이 지금의 법무부의 행정이 저는 오히려 잘못된 부분 비정상인 부분을 정상으로 돌려준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여야 두 분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이 못지않게 뜨거운 소식들 오늘 3가지 소식 엄선해봤습니다. 첫 번째 소식부터 살펴보시죠. 안희정 전 지사가 오늘 아침에 벌써 만기 출소를 했습니다. 출소하는 현장에 취재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영상 보시죠. 고생 많았습니다. 네. 출소하시는 소감 한 말씀. 잠깐만. 3년 6개월 동안 소감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지은 씨한테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세요? 자, 오늘 만기 출소한 안희정 전 지사의 과연 향후 행보는 어떻게 될까? 이 정치적인 재개는 가능할까? 많은 궁금증들이 쏟아지고 있었는데 안희정 전 지사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비서 성폭행 혐의로 3년 6개월의 징역이 확정됐고 3년 6개월의 형을 벌써 다 살았어요. 오늘 만기 출소한 겁니다. 양평으로 거쳐서 거처를 옮겨서 자맹이 예상된다. 공직선거법과 형의 시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년간 향후 10년간 정치 복귀가 불가하군요. 사면 복권이 된다면 얘기는 달라지겠군요. 김주영 교수님, 벌써 3년 6개월의 시간이 흘렀습니까? 그러네요. 와, 시간 빠르네요. 처음에 이 사건이 있었을 때 굉장히 충격적이었죠. 일단 안희정 전 지사 같은 경우에 차차기 대권 후보로까지도 점쳐졌던 아주 정치적 거물이었기 때문에 이 사건의 내용 자체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줬던 일이었습니다. 벌써 3년 6개월이 지나서 만기 출소를 오늘 이제 하게 되었는데요. 사실 이제 피선거권이 10년 동안이나 제한되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이제 오게 될 여러 가지 국회의원 선거라던가 지방선거라던가 대통령 선거 이런 것에 지금 나갈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물론 사면 복권이 되면 가능하긴 하지만 이 범죄 자체가 성범죄였기 때문에 굉장히 윤리적인 낙인이 강한 범죄이기 때문에 사면 복권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기억하시겠지만 안희정 지사가 그 옥중에 있을 때 부모님이 또 돌아가셨죠. 그때 그 빈소에 조문을 갔었던 정치인들 같은 경우에 그 조문을 갔었다는 이유만으로도 많은 비판을 받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안희정 전 지사를 도와서 그의 정치적인 재기를 할 수 있게끔 옆에서 좀 보조를 맞춰주기가 상당히 쉽지는 않은 상황이어서 일단은 그 양평에서 혼자 이렇게 자맹을 하는 것으로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정치적으로 어떤 정치가로서의 인생은 조금 재기가 쉽지 않아 보이지만 또 형을 만기 출소한 만큼 일상에서는 또 너무나 심한 낙인이나 그런 것들 없이 일상을 잘 영위하실 수 있도록 또 주변에서 도와주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2018년이었죠. 안희정 전 지사가 검찰에 출석했을 때 모습도 준비가 돼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저로 인해 상처를 입으셨을 많은 국민 여러분들께 또 도민 여러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올립니다. 앞으로 또 성실히 검찰 수사에 따라 조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이 저에게 주셨던 많은 사랑과 격려 정말 죄송합니다. 하부에 의한 관계였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고소인들께서 그런 것이 아니었다고 하십니다. 사과드립니다. 많은 실망을 드렸습니다. 다시 태어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비서성 폭행 사건이 알려지기 직전까지 뭐 저도 직접 안희정 전 지사를 대권 후보로서 1대1 인터뷰도 했었던지라 여러 가지 기억이 좀 되살아나는데, 박수미 변호사님, 그러면은 이제 비서성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사법적으로 죗값을 치렀는데 문제는 이제 정치 재개 여부 아니겠습니까? 누군가의 사면 복권 조치가 없다면 안 지사는 10년간 정치에서 복귀를 못합니까? 그렇습니다. 피선거권이 10년간 박탈되고 그 기산점은 형 집행 종료일 바로 오늘부터입니다. 오늘부터 그럼 그 10년 안에 3년 6개월은 포함되지 않는 거예요? 포함되지 않습니다. 형 집행 종료일로부터 기산하기 때문에 오늘부터 기산해 10년간 향후 국회의원 선거, 지방의회 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대통령 선거 등에 출마할 여지가 없습니다. 다만 시간이 흐름에 따라 혹여라도 중간에 사면 복권이 이루어지게 될 경우에는 피선거권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사안 자체가 일종의 강력범죄라고 할 수 있는 성폭행 사건이다 보니 사면 복권을 단행하는 데에도 상당한 부담이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리고 현재 들리는 이야기로는 민주당 내부에서도 친노 진영의 힘이 다소 약해진 상황이다 보니 정치적으로 그 힘을 회복할 가능성도 상당히 낮아 보인다는 관측이 높습니다. 법적으로 그 대가는 모두 다 치루었다고 평가해야 하지만 정치인으로서 향후 행보에는 앞날이 가시밭길이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박용진 의원님, 민주당에 뭐 걸출한 한때는 대권 주자였는데 뭐 한때는 음모론이 돌기도 했었죠. 아니박힘. 그중에 이제 이재명 후보는 뭐 건재함에 따라서 아니박힘은 음모론으로 최종 종결이 됐는데, 박원순 전 지사는 민주당 내에서 정치적으로 끝입니까? 재개할 가능성이 없습니까? 아니죠. 안희정 전 지사는? 저는 어렵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요? 예, 저 정치적인 뭐 예를 들면 선거법이라든지 정치적 해석에 따라서 정권이 바뀌어서 이전 정부에서 있었던 일들에 대한 뭐 형사적 적용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돼서 이거는 구 여권에 대한 정치적 탄압이다, 정치 공격이다 이렇게 되는 사건들의 경우에는 사면복권 조치들이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그러나 이런 어떤 성폭행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이 됐고 그 형을 적지 않은 형을 이제 받았기 때문에 사면복권의 대상으로 올라가기가 쉽지 않다. 쉽지 않죠. 그러나 아까 우리 김진 기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죄에 대한 대가는 사법적인 어떤 죄에 대한 대가는 일단 치르고 나왔고 그래서 본인이 아마 평범한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본인에게 어떤 기회가 있지 않다는 것도 알 것 같고 이제 조금은 자유로운 몸으로 이제 살아가기를 바라고 평범하게 살아가길 바랄 것 같은데 굳이 뭐 사면복권 정치적인 이런 논의들이 논란을 괜한 논란을 만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안희정 전 지사의 만기 출소 소식 전해드렸고요. 뜨거운 소식, 두 번째 소식 공개하겠습니다. 만나보시죠. 누굴까요? 논란의 한복판에 서 있는 박순애 교육부 장관인데 이번에는 내년 3월에 나 퇴임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대학 총장들을 만나서 한 걸로 알려지면서 뒤늦게 이 발언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의 강력한 반발 때문에 45세 입학에 대해서 수시로 입장을 바꿨던 박순애 장관이 이 발언 때문에 더욱더 곤란해진 건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지난달 8일 7개 권역 대학 총장 간담회에서 정책을 빨리 추진해서 내년 3월에 퇴임할 생각이다. 총장들이 아니 교육부총리가 떠날 시간 정해놓고 일하면 어떡하냐. 그러자 박 장관은 침묵. 교육부에서는 비공개 간담회 발언이라 확인이 불가하다라고 확인을 해주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정아 의원님, 네네. 박순애 장관에 대해서는 굉장히 비판적인 여론이 많습니다.
너무 가볍다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만 5세 입학도 이렇게 급하게 가볍게 처리할 게 아니라 교육은 100년지 대계인데 몇 번 입장을 바꿨습니까? 급기야 그 중간에 했던 발언 한 달씩 뭐요? 12년에 걸쳐서 앞당기면 된다. 12년 얘기하는 분이 내년 3월에 그만두겠다는 걸 대학 총장들을 만나서 얘기한 의도가 나 잠깐 있다가 다시 교수로 복귀할게. 길 열어줘. 이 이야기 아닙니까? 납득하기가 쉽지 않고요. 솔직히 말씀을 드려도 여당 입장에서도 본인이 지금 갖고 있는 공직이 얼마나 큰 무거운 자리인지에 대해서 인식을 못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국민들한테 비춰지는 그 정책의 혼란성이 얼마나 크고 국민들 생활에 얼마나 많은 큰 영향을 미칠 거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 저는 그 만 5세 취학연령 조정하는 건도 이렇게 쉽게 갑자기 할 일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이게 지금 간담회에서 얘기했다는 발언 내용이 사실이라면 저는 박순애 장관은 진짜 교육 장관으로서 혹은 뭐 윤석열 정부의 국무위원으로서 과연 그 자격이 있나라는 점까지 의심할 정도의 상황으로 갑니다. 저는 뭐 글쎄 박순애 장관이 앞으로 이 일을 어떻게 수습해 갈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자꾸 이렇게 하는 것이 나 괜찮다 아니면 밖에서 비공식적으로 했던 얘기라 어떠냐라고 얘기했던 것들이 저는 결국에는 당신을 임명해주고 선택해준 대통령한테 계속 부담으로 간다는 점을 좀 인식하면서 일을 좀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발언의 진위는 박 장관 본인은 알 거 아닙니까? 박 장관 본인이 사실이다 아니다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좀 밝혀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그냥 농담조로 한 발언이라면 그런 건지 이런 발언 한지 없는지 명확히 밝혀야 되는 게 자, 박정원 의원님 보세요. 뭐 여당 의원이라 부담스럽겠지만 네. 이런 질문이 박 장관의 임명을 두고 얼마나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까? 음주운전 경력부터 뭐 논문 관련된 무수히 많은 논란 속에서 청문회 없이 대통령이 임명하는 임명권자에게 엄청난 부담을 박 장관이 끼쳐드린 상황에서 임명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취임 사흘 만에 이걸 잘 아는 사람이 취임 사흘 만에 총장들 만나서 나 내년 3월에 돌아갈 수 있다. 몇 개월 일하고 그만둘 생각을 했다는 겁니까? 그럼 이 부담을 갖고 임명한 대통령 임명권자는 뭐가 됩니까? 그러니까요. 대통령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하고 본인을 쳐다보고 있는 국민들의 눈도 한번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본인은 이제 더 이상 혼자의 교수가 아니라 대한민국 교육을 다 책임지고 있는 교육부총리예요. 이 건에 대해서 이 무게감을 알아야지 지금 얘기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가볍게 나풀나풀 하듯이 할 일은 전혀 아니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요즘 뭐 그냥 나오는 얘기 보면 박순애 장관이 기자들을 만났을 때 혹은 기자들이 질문에 있을 때 대답하는 답의 비율이 대답하지 않고 넘어가는 것보다 훨씬 작다는 거예요. 대답하고 있는 게. 그러니까 업무에 대해서 본인은 지금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지, 그럼 현재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건에 대해서 얼마나 깊이 생각하고 있는지 저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고 난 다음에 매일매일을 좀 보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발언 논란이 더해졌습니다. 학부모들이 강력 반발하는 그제 그 간담회, 논란의 그 간담회에서 박순애 장관이 내가 이런 화두를 안 던졌으면 언제 이렇게 학부모의 의견을 듣나 라는 멘트를 했다는 겁니다. 정말요? 들어보시죠. 만약에 제가 교육부가 업무 보고에 이런 화두를 던지지 않았다라면 언제 지난 한 5, 60년 동안 이렇게 학부모님들의 목소리, 가슴 아픈 사연들을 직접 얘기하면서 같이 논의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시작할 때에 지금 말씀 병주고 약주는 말씀이신 것 같거든요. 박용진 의원님, 이 유치원 3법 입법을 통해서 전국에 있는 유치원 원장들과의 끈끈한 관계를 이어갔던 박용진 의원께서 보시기에는 내가 이런 화두를 안 던졌으면 언제 학부모 사연을 듣겠나라는 건 반발하고 있는 학부모들에게 약간 약 올리는 걸로 비춰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독특하신 분이네요. 아, 독특하신 분입니까? 아니 교육부 장관이 그런 말 못 들어보셨어요? 100년 대계라고? 100년 대계를 뭐 매일매일 입장 바꿔가면서 무슨
호떡집인지 부침개인지 모르겠지만 계속 정책을 뒤집고 하면서 국민들을 지금 화나게 하시고 있더니 정작 우리 학부모님들 불안에 떨고 있고 분노하고 있는 학부모님들을 만나서는 내가 화두를 던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 있어요? 저게 화두를 던진 건지 국민 분노하라고 무슨 그 투척을 한 건지 분간도 못하고 계시는 저런 분이 지금 교육부 장관을 계속 계시는 게 윤석열 정부한테 무슨 도움이 될까요? 정책적인 논란, 뭐 그 정책의 실효성 문제 이런 거는 전문가들과 일단 더 논의를 해야 되니까 뒤로 밀어놓자고요. 이런 중요한 문제를 현장에 교육청하고도 논의하지 않았다. 학부모들의 의견 수렴 자체도 없었다. 이제 와서 사후 약방문으로 저렇게 진행한다. 이거 자체가 문제가 많죠. 더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제가 지금 100년 대계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 정부의 교육 컨트롤 타워의 장관, 비교육, 그러니까 전문가가 아닙니다. 비교육 관료입니다. 비교육 행정 전문가입니다. 예. 차관, 교육 전문가가 아닙니다. 차관보, 교육 전문가 아닙니다. 다 그냥 관료들이에요. 이러니까 이러는 겁니다. 교육부 장관이 화두 던지라고 있는 자리입니까? 그 큰 절에 무슨 스님처럼 생각하시는 모양인데 화두 던지는 그러실 때가 아닙니다. 저 아까 대통령 즉 임명권자의 부담 우리 김진 기자와 또 박정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솔직히 대통령도 크게 임명하는데 부담 안 느끼시는 것 같던데요. 임명장 주시던 그날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세요? 공격반이라고 고생 많으셨다 이랬습니다. 언론의 비판, 야당의 우려, 국민적인 걱정 이런 거를 그냥 공격으로 생각하고 임명장을 주시니까 그럼 내가 그동안 공격 잘 견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하시는 모양인데요. 하루라도 빨리 교육부 장관 경질하십시오. 지금 뭐 의리 따지고 이럴 때가 아닙니다. 저런 비전문가가 교육 현장에서 학부모들과 교육 전문가들과 교육 현장을 혼란하게 만드는 과정이 정부에게도 부담이고 우리 100년대에도 흔들고 있는 중입니다. 자, 김수현 교수님, 그 문재인 정부 때 이정욱 여가부 장관이 떠올라요. 문재인 정부 때 이정욱 여가부 장관이 오거돈 시장의 성범죄에 대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질의를 하자 권력형 성범죄다라고 발언을 못하고 비겁하게 전 국민의 성인지 감수성을 학습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라는 희대의 궤변을 늘어놔서 많은 무수한 비판을 받았잖아요. 박순애 장관의 이 발언은 학부모들의 복장이 터졌는데 내가 이런 화두 안 던졌으면 우리가 언제 이런 얘기를 할까요? 비슷하지 않습니까? 장관이 화두를 던지는 자리가 아니죠. 화두는 보통 뭐 언론이나 시민사회에서 이제 던지는 거죠. 그리고 특히 그 화두의 내용도 어떤 사회 부조리 같은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화두를 던지는 건데 뭐 6세에 들어가던 아이를 5세에 들어가게 하는 게 사회 부조리를 바로잡는 화두는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박순애 장관이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현대사회에서 집안의 가장 중요한 결정은 다 아이를 중심으로 결정돼요. 이사를 언제 갈 거냐, 어디로 갈 거냐, 나는 언제 휴직을 할 거냐, 퇴직을 할 거냐, 모든 그 가정의 중요한 결정이 아이를 중심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이건 단지 아이를 1년 일찍 들어가는 문제가 아니라 그 집안의 모든 대소사가 다 연결된 문제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그냥 대뜸 아이를 1년 먼저 보냅시다라고 하면은 학부모 입장에서 특히 이제 아이를 양육하는 주된 책임을 맡는 엄마들의 입장에서는 화두가 아니라 폭탄을 던진 것 같은 기분이 든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어떤 여론의 수렴이라던가 그런 것들 없이 게다가 지금 대통령실의 지금 지지도도 굉장히 안 좋아서 어떤 정책도 어떤 좋은 정책도 탄력을 받기 어려운 이 상황에 너무 뜬금없이 아이를 1년 일찍 보냅시다. 그것도 12년에 걸쳐서 추진하겠다. 이래놓고 나는 화두를 던지는 역할을 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학부모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화나는 일입니다. 예. 화두는 큰 스님께 양보하는 걸로 여기서 우리가 중진을 봅시다. 화두를 던지는 건 큰 스님이 하시는 걸로 그렇게 정리를 하시죠. 자, 세 번째 뜨거운 소식은 영상으로 보는 뉴스입니다. 양양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데 어떤 소식인지 함께 보시죠. 양양에서 싱크홀 때문에 편의점 건물이 2동강이 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바로 보시죠. 이 사고는 현재 빌라 한동의 싱크홀 안으로 가라앉은 상태입니다. 한 500m 정도는 떨어진 것 같아.
밖에서 계속 쾅 하면서 너무 큰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려갖고 나와 보니까 한 5초 뒤에 갑자기 땅이 내려앉으면서 아니 지금 박성배 변호사님 이거 무슨 사고입니까? 어제 오전 6시 40분경 강원 양양군의 낙상해수욕장 인근에서 큰 싱크홀이 발생했습니다. 무려 그 크기가 가로 12m, 세로 8m, 깊이 5m인데 이 싱크홀이 발생하면서 근처 편의점 건물이 무너져 내려 두 동강 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근처 숙박업소 투숙객 90여 명이 대피했다고 하는데 천만다행히도 사람이 다치지는 않았습니다. 사람이 다쳤다면 형사처벌 가능성도 논의될 만한 사안입니다. 사실 싱크홀이 발생하였을 때 차가 빠져 피해를 입었다면 차주 입장에서는 그 보전을 받기가 비교적 용이합니다. 이른바 자차라고 하는 보험회사로부터 충분한 보상을 받고 난 다음 그 후속 절차는 보험회사가 진행하면 되는데 이 사건처럼 일반적인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피해자들이 보상받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싱크홀의 가장 큰 주된 원인은 물입니다. 그런데 이 물이 어디서 흘러나왔느냐? 상하수도관 파열로 인한 것이라면 정부나 지자체가 그 책임을 부담해야 하겠지만 주변 공사로 인한 지반 침하라면 시행사나 시공사가 그 책임을 부담해야 하겠죠. 마침 이 사고 근처에서 생활형 숙박시설 신축 공사가 진행 중이었고 올해 초부터 전조 증상이 여러 차례 발생했다고 합니다. 일단은 양양군 관계자가 이 텃파기로 흙을 파내다가 지하수가 빠지면서 싱크홀이 생긴 것으로 추정한다고 하는데 이는 1차적인 추정이고 향후 그 발생 원인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어져야 할 것으로 보이고 어느 정도 원인 규명이 이루어져야 피해자들도 배상을 받을 것 같습니다. 예. 정말로 큰 사고라 영상을 보고 좀 보는 내내 깜짝 놀랐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이야기입니다. 자, 박용진 후보와 강훈식 후보가 전당대회,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이재명 후보와 연일 설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강경해진 공세, 배치 소환 다음은 어제 2차 TV 토론에서 박용진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셀프 공천 논란을 직격했고 강훈식 후보는 도대체 개항을 왜 출마했냐라고 협공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제가 지금 이재명 후보님의 개항을 출마 5월 8일 선언문을 들고 있습니다. 당이 처한 어려움과 위태로운 지방선거 상황을 도저히 외면할 수 없었다. 그래서 당이 요청했고 이에 대해서 나서야 된다고 그랬습니다만 사실은 박지원 비대위원장의 지적에 따라서 보면 셀프 공천이었고 또 다른 정치적 이중 플레이 아니었냐라고 하는 논란이 있습니다. 반대를 하는 의견을 갖고 있었지만 현장에 계신 우리 당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출마를 지지하는 경우가 훨씬 많았다. 이게 여의도의 마음, 여심과 민심, 당심의 괴리를 보여주는 대표적 케이스다. 인천 개항 출마, 또 우리 송영길 대표의 서울시장 출마로 인해서 아마 많은 분들이 상처를 받았던 것은 부정하기 어렵다. 동시에 출마를 도왔던 분들도 많이 반대했고 그것에 대한 이재명 후보의 입장을 알고 싶습니다. 반대하는 이유는 되게 크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저의 정치적 미래에 큰 손상을 입게 된다. 얻는 것 없이 잃는 것만 있을 것이다. 그 지적이었고요. 민주당은 어차피 국민의힘이 실패할 것이기 때문에 분열 갈등 없이 기다리면 다시 기회가 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또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저는 그 중간에서 손상이 오는 상황이 발생해도 민주당이 이기는 당으로 대선에서 다시 정권을 창출하는 당으로 만들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 두 번째 설전은 이재명 의원이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을 언급하자 박용진 의원이 그렇게 툭 던져놓은 건 아니다라고 비판한 부분인데 들어보시죠. 저는 지금 현 정부가 법과 헌법을 위반해서 정부 조직법에 없는 지금 경찰국을 만들겠다. 이런 것들 포함해서 좀 강력한 탄핵 발의라든지 이런 걸 좀 해야 된다는 생각인데 우리 박 후보님 의견은 좀 어떠신가요? 이재명 후보님 지금 당대표 되시면 뭐 바로 저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 카드를 꺼내들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법률적 검토에 대해서도 충분히 좀 검토를 하고 그 말씀을 꺼내시는 것이 맞지 당대표가 그걸 툭 던져놓고 나면 알겠습니다. 갑자기 국면이 달라져 버리는 우려가 있습니다. 저는 툭 던지지 않았습니다. 이 두 후보 간의 신경전이 상당합니다.
자, 이재명 후보가 본인을 향한 수사는 검경의 정치 개입이고 국기문란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전당대회 직전에 발표될 김혜경 씨 법카 유용 의혹 수사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이 후보의 주장 들어보시죠. 기소 수사권을 가진 검찰, 경찰이 그 권한을 가지고 정치에 개입하고 정치에 영향을 주고 특정 정치 세력의 정치적 이익에 복무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이거는 가장 심각한 국기문란 행위입니다. 법의 적용은 공평해야 합니다. 전당대회에 맞춰서 8월 중순까지 수사를 끝내겠다. 이런 보도를 제가 봤는데 사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대놓고 정치 개입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수사에도 균형이 필요하다. 형평성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재명 후보는 전당대회 앞두고 김혜경 씨 법카 유용 의혹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것이 국기문란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민주당 내부에서 이재명 후보의 의견에 얼마나 동의를 할까요? 이런 얘기들이 앞서 많이 나왔었죠. 서른 의원은 본인의 사법 리스크는 당 리스크가 될 것이다. 이건 분명한 사법 리스크 실존한다. 박용진 후보,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 객관적으로 존재한다. 과거 당내 부동산 의혹도 탈당 조치했다. 없다라는 주장만으로 못 덮는다. 강병원 의원도 사법 리스크란 눈사태 밀려온다 라고 앞서 많은 동료 의원들은 지적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정하 의원님, 네. 김혜경 씨 수사 결과 발표를 국기문란이다라고 이재명 후보는 규정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이게 이제 지난 대선을 앞두고도 굉장히 여러 논란들이 있었는데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했잖아요. 빨리빨리 해갖고 어쨌든 진실을 밝히고 난 다음에 국민들이 판단해주게 하자. 이에 대해서 이재명 당시 후보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특검이라도 받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하시는 모습 보면 과연 그때의 모습이 진실이었나 또 한번 생각하게 되는 부분이고, 이 조사를 하는 것을 국기문란이라고 생각하신다면 과연 본인의 정체성, 본인은 지금 무엇라고 생각하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아요. 얼마 전에 우리 또 결국엔 진실이 밝혀지지 않고 수사가 늦어지는 바람에 또 한 사람이 또 극단적인 선택을 했잖아요.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아니다, 없다, 정치 공세다, 국기문란이다 라고 하면서 국민들을 호도해 나갈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수사권이 정리가 되는 9월 이전에 빨리 수사 결과가 나와서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이재명 지금 현재 전당대 대표로 나온 후보의 자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력계 형사에게 물어봐야겠습니다. 법인카드 유용 의혹의 핵심은 그 배 씨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전 5급 공무원으로 김혜경 씨의 수행 비서 역할을 담당했던 배모 씨가 어제 경찰에 출석해 피의자 신문을 받았습니다. 이 법인카드의 사적 유용 핵심 인물로 지목되고 있고, 업무상 횡령 외에도 공무원을 사적 심부름에 동원한 이른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도 조사를 받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법인카드를 실제 사용한 사람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경찰은 경기도의 장부 그리고 실제 법인카드를 사용한 음식점의 결제 내역 등을 토대로 이 결제 내역이 공무와 무관한지 사적 사용과 연관되어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추궁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인카드 유형과 구체적인 사용처를 집중 캐 물을 것으로 보이는데, 업무상 횡령 사건에서는 실제로 사용한 사람으로부터 그 소명을 듣지 못하면 수사를 종결하지 못합니다. 실제 사용이 정당한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에 더 나아가서 배모 씨로부터 관련된 진술을 들은 이후로는 구체적으로는 더 윗선, 혹여나 수행비서 역할을 담당했던 배 씨가 누군가로부터 지시를 받지 않고서는 이러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상식적인 수준에서의 질문과 답변도 오고 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사건이 진행된다면 결국 적어도 김혜경 씨는 소환 조사를 받든 아니면 서면 형태로라도 조사는 피하지 못할 상황에 이르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김승현 교수님, 그런가 하면 이재명 후보의 그 옆집 그거 전세 비운다면서요? 그렇죠. 그 대선 시기에 한참 논란이 됐었죠. 이재명 후보 당시 후보의 옆집이 경기도 산하기관의
그 임직원들이 사용하는 숙소로 사용되어 가지고 GH. 그렇죠. GH의 그 직원들이 사용하는 숙소로 사용되었었는데 굉장히 고가였습니다. 전세금이 한 9억이 넘는 걸로 알고 있고요. 4명이 거주하는데 60평대에 살고 있어서 기존의 규정에 따르더라도 너무 넓은 집에 적은 사람이 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집은 이제 다시 전세 계약을 재계약을 하지는 않게 되었고요. 지금 GH 측에서도 새롭게 규정을 만들어서 이렇게 좀 과도하게 넓은 집에 적은 사람이 살고 이렇게 보증금이 너무 높은 집에 전세를 할 경우에는 그 상위자의 어떤 그런 허가를 받아야 되는 그런 식으로 규정을 바꾼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논란이 제기됐고 선거가 끝났고 문제가 없다라고 항변했지만 그 방 빼는군요. 결과적으로는 방을 빼게 됐죠. 사실은 굉장히 그때 그 옆에 숙소가 혹시 그 대선 그 기간에 어떤 그런 대선 후보를 돕는 식의 선거운동을 하기 위해서 마련된 숙소가 아니었냐라는 여러 가지 이제 논란들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이제 대선이 다 끝나고 나서 지금 그 집을 비우고 다시 재계약을 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렇군요. 자, 민주당의 전당대회가 한창인데 박용진 의원님, 그 강훈식 후보와의 단일화가 물 건너갔다. 뭐 이런 보도도 많던데 박 의원님, 강훈식 후보와 단일화 합니까 안 합니까? 가는 데마다 물어보는 게 그 단일화. 워낙 큰 변수니까요. 뭐 중요한 변수 중 하나겠죠. 저의 입장은 뭐 이미 여러 차례 밝혔고요. 강훈식 후보에게도 전달을 직접 했고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우리 당원들, 우리 유권자들인 당원들과 국민들의 선택권을 보장해야 돼요. 왜냐하면 단일화가 뒤에 된 이 앞서서의 투표 행위들에서 그러니까 단일화를 양보한 후보의 표는 다 그냥 증발돼 버리고 사표 처리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당원들에게 예의가 아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고, 그래서 빠르면 빠를수록 좋고 당신과 민심이 반영되는 방식이면 뭐 제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어떤 방식이든 다 수용할 용의가 있다 이런 말씀도 전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강훈식 후보의 선택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 저로서는 단일화 여부와 무관하게 이재명 후보와의 1대1 구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거고, 앞으로 한 열흘 안에 그런 1대1 구도 만들 자신이 있습니다. 자, 이재명 후보와 또 강훈식 후보의 이야기도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60초 광고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